본 발표는 기존의 그 학술 발표에서는 논문 위주의 발표인데, 본 발표는 논문이 아니라 특정 쟁점을 가진 세미나 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쟁점을 가져온 것은 10월 달에 국토 학회에 기고한 그 논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회에서 한번 쟁점을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그 공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쟁점은 뭐냐면, 우리가 소매점의 경우에 그 상권 범위 설정, 보통 1차 상권, 2차 상권, 상권 범위를 설정하는데, 대개가 그 뭐 가령 1차 상권이 이제 70%다, 안 그러면 20%다, 뭐 그러한 이 경계점에 대한 쟁점을 다루지 않아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나온 그 상권 범위에 대한 결과 테두리 내에서 상권 범위의 70%, 20%를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상권 이 경계점을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경계점에 대한 그 설정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면은 좋을 건지, 그 합리적인 고민을 이 발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논해보자 하는,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그 원고, 논리적인 원고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설명 위주로 한 것을 토대로 아마 토론을 하면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과연 1차 상권, 2차 상권의 그 경계점에 대한 그 쟁점, 그것을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 범위에 그 어떤 외국에서 어떤 제시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국내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실제 상권의 경계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실익은 조금 후에 소개하기도 하고, 우선 우리가 유통시장 환경이 1996년도에 개방된 이래로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상당히 그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군다나 4차 산업이 우리의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2030년경에는 3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프랜차이즈 이와 같은 소매점에 대한 특히 이제 매출액 분석이 쟁점이 되겠죠. 그것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국내 이제 소매점과 관련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세분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점에 대한 쟁점을 다루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그러한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가져온 상권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상권을 분석을 하고 있다. 그것이 본 연구의 세미나의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상권은 매출액이 발생하는 공간적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인 전제는 가까이에 있는 고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구매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 분석에 있어서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현실적인 상권의 범위 규모에 이제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의 운영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매점의 유형,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뭐 그러한 것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또한 이제 규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 대형 백화점, 또 이제 중소형 백화점, 주로 연면적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커프 모형의 핵심적인 팩터가 바로 규모가 상권 범위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다양성과 가격이라는 것은 백화점보다 아울렛, 가격이 저렴한 아울렛이 이제 공간 범위가, 상권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권 내에 고객의 특성에 영향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일단 이제 이동성이 좋아서 먼 거리까지 통행하는 반면에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은 이동성이 약하고 교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주변에서 소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경쟁 점포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쟁 점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과연 정확한 상권 범위를 알아야지 경쟁 점포 그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경쟁 점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매출에 있어서 실제적인 경쟁 점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점포가 과연 진짜 경쟁 점포냐, 그 영향이 약한, 거의 없는 그런 경쟁 점포냐, 그러한 것도 상권 범위에 1차 상권, 2차 상권의 경계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지 그에 대한 이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상권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접근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제 격자형으로 잘 되어 있느냐, 다르게 이제 지하철 후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 같은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의 어떤 균일성이라든지 한 곳에 치우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권 범위에 그 모양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볼만하고 에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상권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좌측과 같이 거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국내에는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거리의 어떤 그 구분에서 형태는 동심원 형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영국계 테스코, 현재 이제 홈플러스나 그런 데는 이런 동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프라가 한 곳에 치우칠 수도 있고 교통 인프라가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그런 외국계 그러한 대형 할인점이나 그런 거는 오히려 격자형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상권 범위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기 고객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면 이제 주로 미국과 같이 대중교통보다도 그 자동차 교통 위주의 그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 또 그리고 비교적 이제 국토가 넓어서 이동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차량을 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거리 베이스보다도 차량 통행 시간 베이스로 상권을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GIS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보면은 상권 분석에 있어서 거리 베이스가 아니라 차량 통행 베이스로 해서 1차 상권 같으면은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고 2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그래도 매출에 영향력이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우리가 거리 베이스로 할 경우하고 차량 시간, 통행 시간 베이스로 할 경우 상권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오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연두색 저기 고객이고 그리고 이제 5분 거리, 10분 거리 차량 통행 시간 베이스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권 범위를 그냥 무작정 할 거냐,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상권 경계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권 범위 설정에 실익이 뭐가 있을까? 실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매출액 추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안 그러면은 1차 상권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구분했다고 볼 수 있을 때 매출액 추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기존 정부에 있어서 1차 상권 범위 내하고 2차 상권 범위 내에는 이용 빈도도 다를 거고 매출액의 영향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상권 범위 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인당 고객당 1인당 매출액 원단위하고 이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명확한 1차 상권, 2차 상권 경계를 알고 거기에 이제 1인당 매출액 원단위를 가지고 신규 출점할 때 그 원단위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액 추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상품 범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할 경우에 과연 이 점포하고 이 점포는 경쟁 점포인지 이 점포와 이 점포는 경쟁 점포가 아닌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1차 상권, 2차 상권 범위를 알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약간 중복이 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경쟁 점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상권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할 경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 판촉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실제적인 자기 상권, 이 점포의 상권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광고는 판촉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차 상권, 2차 상권의 경계를 알 경우에 여기에 판촉 활동하고 여기에 판촉 활동의 광고라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1차 상권, 2차 상권 범위에 명확한 경계를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해외 연구를 보면은 아마 여기에도 개별 점포들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한 그것을 모아서 아마 정리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한 결과를 보면은 불마라고 에반스 같은 경우에 1차 상권 범위는 경험치를 모아보니까 대략 고객의 55% 내지 70%의 공간 범위가 아니냐.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그
그 외곽 1차 상권 바깥에 15% 내지 25% 포함하는 바운드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치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상권 범위를 다룰 때 이 범위 내에 속하는 그러한 임의의 수치를 가지고 대입해서 그 거리가 2.2km다, 3km다,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 대구 지역 이마트 같은 경우에 1차 상권 범위는 조사해 보니까 70% 배수를 했을 때 뭐 2.2km더라. 그러한 결과치만 제공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경계점에 대한 것은 자체 연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논문화해서 발표한 것이 지난 10월 달에 그 게재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상권 범위와 관련해서 다루어진 논문을 정리해 보면은 강명수, 신종칠 같은 경우에 이제 아울렛 모델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해서 TSM 시간 민감도 지표를 통해서 상권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차 상권, 2차 상권의 경계보다도 옵티멀 무브먼트 타임, 그러니까 아울렛 모델의 적정 그 이동 시간, 그것을 이제 그 분석해서 결과치는 1시간 정도다. 그리고 오플리밋 무브먼트 타임, 그게 이제 제일 먼 거리가 한계치는 한 2시간 약간 안 되는 112분이더라. 이런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차 상권, 2차 상권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에 대한 그 쟁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용식 채널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베스트 유사법을 사용해서 여기도 보면은 2.4kg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출액의 60%라는 것을 이게 쟁점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이를 가정했을 때 2.4kg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상권도 1차 상권 바깥에 20%를 가정해서 그럴 경우에는 4kg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국 마그너스 같은 경우에도 대형 할인전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70%를 임의로 봤을 때 그 이제 상권 범위가 2.2kg다. 추가적인 20%를 봤을 때 3.9kg다. 그래서 거주분포 베이스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서 볼츠만 법칙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이제 근거는 이제 볼만하고 에바르스하고 범위를 토대로 해서 1차 상권은 30분에서 한 45% 범위, 2차 상권은 45%에서 60% 범위다. 그것도 이제 상권 범위에 대한 경계점에 대한 그런 쟁점을 다루지 않고 기존의 학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0월 달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O2O 프라이드 치킨, 말하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그것을 이제 배달하는 점포의 경우에 한번 쟁점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후에 그것을 이제 그 근거가 기존 학자들의 그 상권 범위와 관련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서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고객 밀도를 베이스로 해서 한 것입니다. 고객 밀도, 여기는 이제 배달 건수의 누적 건수, 그 동시물을 해서 거리별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경계점을 한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경계점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변곡점을
베이스를 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냐? 점포에 가까우면은 밀도가 높다는 것은 매출액의 기여도가 높다는 의미고, 변곡점으로 해서 무조건 배달 건수의 변곡점을 계기를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변곡점 이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렇게 해서 변곡점, 밀도를 베이스로 한 변곡점을 해서 그 경계점을 살펴봤더니만은 1차 상권은 80%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80%. 그래서 80%가 나오고 그것을 이제 거리로 따지니까 2.2km까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권의 그 변곡점을 보니까 97%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리적으로 따지니까 3.2km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도를 베이스로 해서 그 누적 배달 건수의 어떤 변곡점을 베이스로 해서 그 경계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여기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 실제 이제 에어의 프라이드 치킨 점포의 배달 핸드폰으로 해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죠. 그 배달 건수를 총 데이터를 가지고 거리별로 이렇게 누적을 시켰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연간 그 치킨점의 1년간 주문량에 대해서 거리별로 배달 건수를 누적이 아니라 이거는 거리별 배달 건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데, 이건 작은 게 뭐냐, 우리 동심원으로 이제 400m, 800m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400m 동심원이 제일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800m 커지겠죠? 뭐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대략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동심원은 커지지만은 주문 건수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함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함수의 경우에 우리가 지수 함수나 역함수의 형태보다도 오히려 텐형 함수, 이게 두 개가 복합화된 여기에 패턴에 가깝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상권범위 경계점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0m 단위로, 점포로부터 200m 단위로 끊어서 1년간 배달 건수를 이렇게 누적치로 해서 이렇게 도표화 했습니다. 그래서 도표화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2.2km가 한 변곡점이 1차 상권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한 3.2km 정도 되는 게 2차 상권의 변곡점이 대체적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경계점에 대한 을 토대로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의 이 수치를 보니까 1차 상권은 한 80%, 2차 상권은 97%의 그 결과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이제 상권 경계점을 규정 짓는 이론적인 바탕을 무엇을 깔고 했느냐? 저는 이 벌만하고 에반스의 그 상권의 구분의 의미, 여기 보면은 고객 밀도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권에서 고객 밀도 가장 높고 반면에 3차 상권에서 고객 밀도가 가장 낮다. 그래서 이제 밀도가 상권 경계의 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애플바움 같은 경우 유사증포법에서 매출액을 베이스로 해서 거리별 반경, 그러니까 상권의 그 범위에 쟁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애플바움 스피루스의 CST 기법에 적용할 때도 매출액을 베이스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액 각 점포 배달 고객들의 매출액을 이 개별 매출액을 우리가 수집하는 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말하자면 밀도를 베이스로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문 배달 건수의 누적치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경계점을 이렇게 책정했다. 그것이 이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향후 과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O2O, 말하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한 거래를 베이스로 했을 때 80%, 1차 상권은 80%, 2차 상권은 97% 나왔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나 프랜차이즈, 다양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한 실제 점포의 1차 상권, 2차 상권의 경계점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은 이에 대한 상권 접근은 주로 이제 부동성에 기반한 그런 내용이고, 사실 부동성이 비중적으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은 온라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4차 산업 기반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언택트 비대면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온라인 쇼핑이 사실 폭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상권에 관한 것이 점포 선택 특성에, 소비자 특성에 어떤 다양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타이밍이 적절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해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 회장님 진짜 발별 잘 들었고요. 정말 좋습니다. 학교도 수업이 지금 이제 줌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오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오셔가지고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이제 토론해 주실 분들은 좀 이제 몇 분이 빠지셨지만은 각각 우리 저쪽에 김병진 교수님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대학교 김병주입니다. 제 전공은 원래 정부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아주 없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저 소속이 실버산업학과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학회도 사실은 우리 이창석 회장님께서 강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게 또 제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몇 번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이성태 총장님께 제 1주제나 2주제를 토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 전공하고 너무 맞아갖고 핫한 주제였어요. 두 가지. 근데 제3주제를 배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3주제도 너무 재밌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마케팅 전공하는 분한테 아주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논문인 것 같고, 또 말하자면 좀 굉장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연구 테마고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야 이쪽 분야를 사실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커멘트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상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토픽을 주셨는데요. 좀 파격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 상권이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상권이 1위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식 상품을 교환할 때는요, 제가 그 구글링을 통해서 보통 지식 섭취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발표드렸던 미국의 주별 어세스먼트 레이쇼도 구글링 통해서 다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값을 받건 받지 않건 간에 우리는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전 세계적인 지식을 거의 대부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권이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책을 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최근에 책은 필요 없고, 과거에 애덤 스미스나 우리나라 소설가도 잘 없어요. 그걸 주문하면 불과 일주일이면 그냥 툭툭툭 도착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전 세계가 거의 동시 생활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제를 마지막으로 드셨는데, 주로 먹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거리 하면은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하고, 사실 배달을 보면 이제 중국집을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요즘 특히나 코로나 사태라고 모든 권역이 다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켓이 대세를 이루니까 상권 정의를 이렇게 지역권이나 또는 이 거리번도 우리가 단정하는 게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약사에서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통해서 상권을 정의한다라고 봤을 때도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분야를 좀 클래시파이를 좀 해야겠다. 우선 도심권하고 변두리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도심권은 교통 번잡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리를 많이 나갈 수가 없죠. 나가려고. 우선 배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요즘 드론 같은 게 대사해서 드론 창문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더 몇 년 후의 얘기고요. 지금 당장의 교통 번잡도를 감안하면 도심권은 굉장히 좁혀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심 이외의 지역, 지방권은 굉장히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주 인구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고령자가 많이 밀집한 60세 이상 고령자, 여기 계신 분들 다 60세 이상 많은데, 60세 이상 저만 해도 운전을 하기 싫어요. 이제 운전대를 좀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6학년 2반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창석 기자님도 운전하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가 많이 분포된 방할수록 당연히 거리의 공간 개념이 좀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에 대한 어떤 세그먼테이션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오프라인, 그것을 우리가 상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논문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짧게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식재단 임정입니다. 저는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제목 자체가 국내 소매점 상권의 공간 범위 설정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로 가지고는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기 힘들고요. 또 앞에서 제시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소매점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온디맨드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소매점들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큰 그러한 소형 점포들의 업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갖다가 구분해서 상권을 범위를 설정하셨다면 어떨까? 또 상권의 공간 범위 설정에만 그치는 것보다는 이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익성 제고에
어떠한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체가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경쟁 관계라든가 이 포화 수준 또 정부의 특성이라든가 직격시설 또 그 외에 이제 성격과 관련된 어떤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작적 정의가 있은 이후에 연구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들고요. 또 실제 정부에 따라서도 이 경쟁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레일의 소멸력 법칙이라든가 거포의 확률 모델이라든가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공간 독점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좀 살펴봄으로써 거리와 가격과의 관계, 그다음에 거리와 수요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 그래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떤 매출액의 70%면 1차 상권, 그 다음에 나머지 90%까지는 2차 상권. 이렇게 단순 비율을 가지고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경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거리별 배달 건수에 대한 딜리버리의 이 비율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배달 건수 많으니까 거리별 배달 건수가 많으니까 배달 비율도 높아지더라고요. 이거보다는 배달 거리별 이 건수에 따른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게 이 단위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코스트하고 마지막 레베뉴하고의 관계에서 마지막 코스트보다 마지막 레베뉴가 더 나오는 그 지점까지를 잘라서 상권의 어떤 범위를 결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 함수에서도 실제 이 밑과 그 다음에 지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어떤 모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테일러 함수로 연결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위치라든가 지수의 값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변곡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할 부분은 많지만 시간 관계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순천회로서 올라온 김동훈 교수입니다. 두 분 교수님이 잘 지적하고 그런 것은 겹쳐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줄 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김아니. 꽃은 저 올 때와 저 갈 때를 안다. 결코 비바람이나 시절을 탓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느끼면서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 계속 봐왔고 들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이 있었고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이야기 속에 초고령화 사회에 벌써 들어가고 4차 산업,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얘기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또 꺼져버리는 이걸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못하게 이론적인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시대적으로 꽃이 맞지 않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그 공간 보니까 업종부 특성을 끄집어내어 범위를 설정하면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소상공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시장성 분석, 업종 놀라우리 만큼 다 많이 되어 있어요. 인구 분석. 어느 정도 되면 인구가 그 지역을 섹터를 하면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 그래프로 다 나오고요. 20대, 30대. 유동인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상권에.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1차 상권, 2차 상권이 다 맞는다. 우리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이 결과를 잘 벤치마킹해서
업종별 실제적 병무적으로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사려가 되고 제 입장에서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다 관점적으로 얘기는 다 해요. 어디 정권마다 틀리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벌써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1인 가구 이런 거 많아졌을 때 저는 결국 전략하고 거품을 없애는 삶의 태도와 또 우리가 여기는 학자들이 어떤 현안 분석을 잘해서 근데 결국 벤치마킹이죠. 경기에 설치하는 어떤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고로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이 자리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너무 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자로서 의심해보 지금까지 맞다고 믿었던 거 신봉했던 민주주의 정책 자본주의 이런 거에 맞는 거 한 번은 의심을 할 시점에 그래야지 우리가 시대가 더 발전 원택트 시대 이런 거 비즈니스먼 원래 이 시가 칼스라는 의미로 나왔거든요. 코머스 앤 나이트 스피드 그런 의미로 나왔는데 옛날에 P2P라는 개념이 P2가 객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 비트코인만 알고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세상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디지털이 앞섰다고 하면서 여기는 아이러니컬하도 더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도 그런 걸 과감하게 좀 기존에 있는 쓰임을 잘 벤치마킹하는 그리고 방금 여기에 분석에서 학문적인 고찰도 있지만 기존에 어찌됐든 만드는 소상공인 시장 공간에 나와 있는 실제적으로 돌려가면서 벤치마킹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4차 산업시대이고 원테크 시대고 해서 지금 한참 앞에 전월세 대책도 사실은 적시성이 아주 좋았는데 이번 주제도 타이밍도 적절하고 아주 의견을 제시하기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에서 아까 김민기 교수님 전 세계가 하나의 상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에 따라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적절한 이슈를 제기해 주신 우리 이호경 교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요. 다시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윤영식 교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그 한 25년간 부동산 쪽에 실무를 종사했고 현대건설을 시작해서 실무를 종사했고 한 25년간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부동산 제가 건대에서 받았는데 건대에서 제가 1호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면서 지금 느끼는 게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617, 710, 84 대책, 730 이렇게 임대차까지 다 나오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참 느끼는 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학자로서 들었을 때 과연 내가 투기꾼을 양성하는 건가? 이게 참 우리 어떤 부동산 학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양도세 대지수를 가지고 주택 말고 주식시장에서 양도세 10억짜리를 3억으로 낸다니까 청원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손들고 그걸 15로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누가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의대에서 의사들 고시 안 보는데 걔네들은 또 어느 정도 또 동의만 하면은 또 다 재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쪽에서는 왜 이런가? 제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 부동산 학회들도 다시 한번 자각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야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우리하고
합의하고 이런데 의논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은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법도 보면은 한두 가지 있는데 이 매스컴도 좀 웃기는 게 부동산 하면은 주거시설이 있는가 상업시설 뭐 사무시설 비주거시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온 것들은 전부 주택정책이에요. 토지 빼놓고는 주택정책인데 주택정책은 부동산 정책 6.17 부동산 정책 7.10 부동산 정책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지금 상업시설을 소위 말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으로 인해서 정부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죽으려요. 롯데피어피 이만큼 힘들어가지고 외로나마 죽여요. 그런데 주택시장은 유동성하고 적응률에 의해서 쏠림 현상을 해서 주택시장을 가가지고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지금 죽고 있는데 어떤 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개몽을 해서 이 매스컴에서도 부동산을 투기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떤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세금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요 세금 조금 얘기하면 주택시장 세금요 종부세 이거는 비실현 재산세 말고 종부세는 비실현 세금이고 취득세 다주택다. 교수님 우리 이제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고주택시장에서 비실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도 못하게 하고 팔도 못하게 하고 아마 여러분 그 세금 보면 알 거예요. 가지고 있다 못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문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런 포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게 경영학회 보면은 통계를 안 돌려도 얼마든지 논문을 실어줍니다. 경영학회는 사례 분석해도 돼요. 근데 부동산학회 보면은 제가 보면 논문의 질이 오히려 경영학회나 또 안 그래도 제가 법학회 가서 논문 심사를 해봤어요. 거기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사례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소매점 그런데 사실 소매점만 해도 우리 건축법상 보면은 이게 그 소매 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시설을 가지고 대규모 전파해 가지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전문점이나 쇼핑몰이나 뭐 이런 대형 할인점이나 등등 걸린 생활시설 이런 건 다 소매인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좀 강범위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단순하게 예를 백화점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대형 할인점에 아니면 전문점에 아니면 프랜차이즈에 이런 어떤 제목을 나가야 돼요. 보면은 제가 보면 연구 어디야 저쪽에 그 갤럽 연구나 뭐 이런 어떤 그 설문조사하는데도 제가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걔네들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80% 뭐 분양된다고 뭐 임대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10%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워낙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지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고 한 어떤 요인이나 이런 거만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온라인일 거냐, 오프라인일 거냐 이거 구별해가지고 범위를 한정하고 그 다음에 소매점의 분류도 한정하고 또 연구의 시간적 범위도 한정해야 돼요. 옛날 거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지금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도심 지역은 비었어요. 왜? 재택근무로 인해서. 구글 같은 데 코로나 끝나고 한 70% 재택근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도심보다는 외곽에 스마트시티가 좀 잘 인프라가 잘 깔리는데 그때 그쪽이 오히려 가격이 싸면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적 범위를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좀 분류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는
이게 있어요. 걸린 이게 업종도 걸린 고객형이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고객 창출형, 그 다음에 통행 고객 의존형, 뭐 명동이나 송대구 가면 통행 고객 의존형이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많은 데는 걸린 고객 의존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 창출형 같은 데는 뭐 롯데 1, 2, 3 같은 데, 이런 데는 고객 창출형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하남 스타필드는 사실 상권이 다 끊겼어요. 보통 원래 같으면 상권이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가든파이브도 K16 상권이 끊겨도 안 되고, 또 여기에 테크노마트도 한가구 상권이 끊겨 안 되고, 여러분 서초동에 서울시설 안 됩니다. 서초동이 왜 안 되냐? 운영산으로 상권이 다 끊겼어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왜 그러면은 상권이 강으로 산으로 다 끊긴 어떤 하남 스타필드는 되냐? 이건 차별합니다.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상권 분석에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고객 창출형으로 한다면은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놀고 먹고 쉬고 즐기고 어떤 쇼핑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남 스타필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사모펀드 중에서 블랙스톤이라고 아주 외국에서 미국의 제일 큰 사모펀드 회사인데 거기서 2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는. 근데 너무 자꾸 안 돼요, 공간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은 어차피 CFT 기법도 했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소매 점포가 너무 많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마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여행해봐도 우리나라 같이 소매 점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연구하기 전에 청량제로 적정성이 얼마인가, 이거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실물을 하는 수정 허브 모델도 약점이 있죠. 거리하고 어떤 규모하고는 가져가니까. 그러나 수정 허브 모델은 그래도 복잡한 어떤 도시에서 가능하고, 그걸 좀 수정한다면은 지금 롯데나 이런 백화점들을 지금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개량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이 지금 논문의 큰 의의가 지금 이런 데서 어떤 소매점의 상권의 공간의 범위를 설정한 동향 연구가 했다는 어떤 이 부분에서 대단히 어떤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례를 자꾸 발표를 해야만이 앞으로 더 좋은 논문이 나오고 더 좋은 어떤 연구 성과가 결과로 나올 거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교수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멀리서 오셨는데, 저는 이 동네에 삽니다. 제가 강남대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가 낙성대, 바로 앞에가 낙성대 공원이거든요. 그 앞에 전철역인데 거기 삽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논문 심사 발표 토론하는 거를, 저는 실무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동네에 있어 여기 지형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강남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 개발을 이제 하고 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지역주택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제가 실무 쪽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 국내 소매점 상권 공간범위를 이제 하려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실무 쪽에 조금 무게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뭐 제가 아까 설명하시는 것도 듣고 그렇겠는데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교수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간단합니다. 이 상권이라는 거는 1차 상권, 2차 상권은 이거는 서울 아니라 어느 정도 지방 도시에도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리별로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여기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무 쪽으로 가면은. 네. 지금 온라인 시대거든요. 온라인 시대인데, 지금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젊은 친구고, 아까 이제 앞에 그런 분들이 뭐, 아까 고령화 그러는데, 고령화들은 전화로 주문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상권을 분류가 다 하는데 업종에 따라서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소매점은 영세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소자본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 많이 올리겠다는 생각은 거기다가 이 소매점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서 그 논문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물론 수익을 창출하고 다 모두가 생각하는데 수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 이런 걸 좀 세분화되게 이렇게 논문에 그 기재가 돼가 삽입을 했으면 조금 더 읽는 분들이 이해가 안 빠르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상권이 본인 설정을 구분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누가 어디에 상권이 좋다 어디에 뭐 하면 된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하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여기는 거리별로 나왔는데 원래 장사는 장사 속에서 해야 된다. 그 옛날부터 상도덕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네. 장사는 장사꾼들이 모인 데서 잘 되는 거예요. 백화점, 할인매점 보시죠. 근데 거기에 장사하는 점포가 한두 개 있으면 장사 안 돼요.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 실무 쪽이고, 저는 지금 국내 소매점 상권의 공간몰이 설정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여기서 아까 외국 사례도 있고 이런데, 사실 외국 사례 보니까 거의 한 40년 전에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 책이. 근데 그 40년 전에는 지금은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되네요. 40년 전에 물론 이 논문 쓰신 분이 대단히 깊게 연구를 하셨지만 40년 전에 상권하고 지금하고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하는데, 그걸 여기서 발표하는데 그걸 하고 우리나라에 더구나 외국 그 상권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접목되는 부분이 도시계획 같은데 그런 데는 거리들을 해가지고 주거지, 상업지 이제 이런 걸로 분류되는 건 많은데 상권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문 잘 읽고 아주 귀중한 논문을 요 실무 쪽과 이론 쪽으로 조금 결단하면 모든 분들이 이 논문을 접하는 분들이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머리에 빨리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정면감정평가법인에서 정면감정평가법인 김동인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무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권리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행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송 감정 형태로 감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건 정도를 했는데 저희 업계에서도 이 분야는 거의 이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초창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상가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당 상권의 특성인데 인근에 이제 주거단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배우지도 않고 있는 일반 상업적이나 중심 상업적 형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누리는 교통 위주의 보행자 위주의 또는 전철 역사권 위주의 그런 상권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격자형이나 동심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개 격자형이 되는 것들은 서울 도심 정도, 명동이나 강남 이 정도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광역시 이하급은 대부분 다 동심원의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업종을 보게 되는데 그 입지에서도 그 업종이 맞아야 매출이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 논문은 이제 그 프라이드 치킨을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획학기 논문을 봤는데 저 유사하게 이제 명동에 있는 닭갈비를 한번 평가를 했었고 닭갈비점, 그다음에 안산에 있는 프라이드 치킨점을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송파에 있는 한솥 도시락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O2O에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에서 요즘에 이제 앱을 통해서 배달이 늘고 있는 것은 그 도시락, 한솥 도시락이었고 거기는 매출의 한 30-40% 정도가 최근 한 2-3년 동안에 매출이 잡혀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는 건데 그 부분 반영을 했고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 되게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가 됐을 때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배달 매출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논문이었다면 상권이나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그 매장의 특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울렛인지 몰인지 아니면 단순한 리테일샵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되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말고 그 리테일샵 중에서도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선행연구라고 된 것들은 대규모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까지 광역 그 상권을 갖고 있는 그런 매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논문이 좀 의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상권의 범위 설정 부분인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우리는 이제 전체도 보고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3세션이고 다음 세션이 좀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저희 시간 거리를 봅니다. 사람이 한 시간당 보통 4km 가기 때문에 그 30분을 가면은 30분을 가면 2km, 그 다음에 1시간을 가면은 4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하고 그 부분을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시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거리 외에 범위 설정을 하실 때 시간도 같이 제시하시면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그 테러 함수와 이제 익스포넨셜 디크리스하는 그 함수 두 개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역함수 형태로 떨어지는 것은 보행자 매출이라고 저는 보이고 오히려 테러 함수는 배달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 소매점의 매출은 이 두 개의 합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함수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일정한 매출이 유지되다가 툭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변곡점이 실질적으로 이 해당 소매점의 그 상권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최재근입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그냥 짧게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께 학계나 실무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받았는데 이론적 논문 형식이 아니고 PPT 형식의 그 논문 발표를 받아서 자세히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목을 봤을 때 소매점 상권은 그 첫째, 둘째,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 이치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교통비라든가 심리적 접근성이 반영되는 마찰 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제 기반이라든가 도시의 성장 추세 그리고 이제 상권 내 전체 인구라든가 가구 수 그리고 이제 소비재 구매에 대한 그 평균 가구 소득 그리고 이제 시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신률이라든가 공신률 도시 전반에 있는 소매 상경의 입지 상황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권에 이제 구분에 있어서 앞에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상권에 대한 이루어지는 구분되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에서 외국의 양세에서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돼 갖고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2차 상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구매 특성을 나타내는 고객이 있는 시장 영역 이것이 그 70에서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2차 상권은 매출액이 이제 15에서 20% 정도 끌어들이면 지역의 유사 소매형 부동산을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3차 상권은 고객이 유인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서 지역 상권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관광객이나 이동 중인 고객을 포함해서 매출액의 5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상권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권의 1차, 2차, 3차의 전자 상권을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매 사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논문이 돼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학회 실무에 도움을 주시는 좋은 논문을 완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대림대학교 신상학 교수입니다. 제가 토론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오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좀 생겨가지고 입지론에 있어서 점령하신 이호경 교수님한테 몇 가지 이제 여쭤볼 거를 갖다가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원형의 상권이잖아요. 동심형 상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냥 포함시킨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키로수는 3km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중간에 뭐 한강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돌아가지고 다리 쪽으로 가야 하는 이런 방해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요새는 GIS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이용해가지고 장애물이 배제된 실질적인 접근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권의 범위를 추출할 때 보면은 카드사 가맹점 데이터하고 회원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도 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질문은 있었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분께 이렇게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맞는 큰 이슈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좋은 해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학계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코앞에 계시다면 바로 앞에 그리고 멀리 순천까지 또 오셔가지고 참 우리 학회가 이렇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면 깊고 그리고 폭넓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고마운 그런 학회 활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드리고요. 이 논문은 그냥 공간 법리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고민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던져본 논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신 박사님이 이야기한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러니까 균질하게 주거 지역이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사실 외국계 그런 대형 할인점이나 실무 차원에서는 어떤 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격자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격자형도 상당히 조민한 격자형으로 할 경우에 그와 같은 이 물리적인 구조물에 대해서까지 감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계략적으로 하려면 동심원도 비교적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상황에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